서울 마포구 어느 골목 안 간판 하나가 오래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흰 바탕에 파란 글씨로 명숙 세탁소라고 쓰인 그 간판은 비가 내리면 색이 조금 더 번지고 볕이 강한 날이면 글씨 가장자리가 살짝 들뜨곤 했다. 주변에서는 가르라고 수없이 했지만 정작 주인장 윤명숙은 손을 내저었다. 낡았어도 정직하게 서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다. 올해로 68이 되는 윤명숙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뜬다. 자명종이 필요 없다. 몸이 먼저 알아서 깨어난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 증기다리미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 풀기 머금은 셔츠에 다리미를 누를 때의 묵직한 감촉. 수십 년을 반복해온 아침이지만 그녀는 한 번도 그 순서를 바꾼 적이 없다. 세탁소를 처음 열었을 때 명숙은 35이었다. 남편 최준호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3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결혼한 지 9해,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명숙 쪽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준호는 괜찮다고 했다.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오히려 더 자유롭지 않냐고 웃어넘겼다. 하지만 명숙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저며왔다. 행복하다는 말이 진심인 줄 알면서도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준호는 섬유회사 영업직이었다. 출장이 잦았고 돌아올 때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왔다. 과자 한 봉지일 때도 있었고 시장에서 산 꼴뚜기 한 봉지일 때도 있었다. 무엇을 가져오느냐보다 가져온다는 사실이 좋았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나를 기억했다는 뜻이었으니까. 명숙은 그런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가을날 아침 출근길에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기는 동안 이미 심장이 멈춰 있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명숙은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밥을 지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 일어나서 씻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몸이 따르지 않았다. 시댁에서는 거의 연락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조문을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명숙에게는 한마디 건네지 않고 돌아갔다. 그 침묵이 무슨 뜻인지 명숙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아이도 없고 이제 아들도 없으니 며느리라는 자리는 사라진 것이었다. 그렇게 텅 빈 집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어느 날 명숙은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손을 멈추었다. 준호가 즐겨 입던 베이지색 면바지였다. 무릎 안쪽이 조금 달아 있었고 허리 쪽에는 그의 특유의 구김이 남아 있었다. 세탁소에 맡기지 않고 명숙이 직접 손으로 빨아 다림질해 주던 바지였다. 명숙은 그 바지를 천천히 펴서 다리미질을 시작했다. 손이 움직이자 비로소 눈물이 흘렀다. 무언가를 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손을 움직이는 일, 구겨진 것을 반듯하게 펴는 일. 그게 명숙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다. 세탁소 자리는 오래전부터 비어있던 골목 안전포였다. 보증금이 적고 임대료가 쌌다. 준호가 남긴 조금의 보험금과 가지고 있던 적금을 털어가게를 열었다. 세탁기 2대, 증기다리미 하나, 건조대, 그리고 손세탁용 대야 몇 개. 그것이 전부였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하루에 2~3건이 고작이었고 어떤 날은 한 건도 없었다. 그래도 명숙은 새벽에 문을 열고 밤에 닫았다. 가게 안에 있으면 적어도 망연자실하게 앉아있지는 않아도 됐다. 몇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명숙이 손세탁을 고집한다는 소문이었다. 오래된 니트, 찢어지기 쉬운 실크, 아이 돌복처럼 한번 망치면 그만인 옷들. 남들이 사양하는 것들을 명숙은 맡아주었다. 시간이 배로 들었지만 그렇게 해서 옷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게 좋았다.
구겨지고 때 묻은 것이 다시 반듯해지는 일. 그 일이 명숙에게는 작은 위안이었다. 골목 주민들은 명숙을 세탁소 아줌마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그 말이 조금 쓸쓸하게 들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이름이 싫지 않았다. 사람들이 어려운 옷을 들고 와서 고개를 숙이며 부탁했고 명숙은 그것을 맡아 정성으로 돌려보냈다. 그 반복 속에서 하루가 쌓이고 계절이 바뀌었다. 35에 시작한 세탁소가 어느덧 30년을 넘겼다. 명숙은 그 세월 동안 가게를 한 번 이전했다. 처음보다 조금 더 넓고 채광이 좋은 자리로. 그래도 골목은 변하지 않았고 간판도 바꾸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 문을 열고 손님의 옷을 받아 정성껏 다림질하고 저녁에 닫는 일. 그것이 명숙의 하루였고 30년이었다. 그리고 그 세월 가운데 명숙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어느 한 겨울 새벽이 있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다. 입동이 지나기도 전에 한파주의보가 내렸고 골목 안수도관이 얼었다는 소식이 동네 여기저기서 들렸다. 명숙은 가게 문을 열기 전날 밤 세탁기 배수관 쪽에 헌수건을 감아두었다. 어느 해인가 파이프가 터진 후로 생긴 습관이었다. 새벽 5시 20분. 명숙은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가게 안의 냉기가 뺨을 때렸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먼저 보일러 스위치를 올리고 손을 비비며 다리미를 꺼냈다. 전날 마무리하지 못한 양복 상의가 거치대에 걸려 있었다. 다리미가 달궈지는 동안 명숙은 문 밖에 나와 가게 앞 눈을 쓸기로 했다. 빗자루를 집어들고 나서는데 바로 그때였다. 문 앞에 놓인 플라스틱 빨래 바구니가 눈에 들어왔다. 손님들이 가끔 급할 때 문 앞에 옷을 두고 가는 일이 있었기에 처음엔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바구니 위에 덮인 낡은 담요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명숙은 한 발짝 다가가 멈추었다. 소리였다. 아주 희미한 가늘고 작은 소리. 숨소리였다. 명숙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담요 끝을 들어 올렸다. 그 안에 털모자를 쓴 아기가 누워 있었다. 볼이 발갛게 얼어 있었고 손은 주먹을 꼭 쥔 채였다. 작고 가느다란 숨소리가 끊길 듯 이어지고 있었다. 아이고 세상에. 명숙은 바구니째 아이를 들어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다리미 열기로 겨우 온기가 도는 가게 안에 아이를 놓고 담요를 들추어 보았다. 담요 한 겹, 내복 한 벌. 그것이 전부였다. 바구니 안을 뒤졌지만 메모 한 장, 연락처 하나 없었다. 아이는 눈을 꼭 감은 채 가느다란 숨만 내쉬고 있었다. 명숙은 먼저 112에 전화했다. 경찰이 왔고 잠시 후 119도 왔다. 아이의 체온이 낮다며 응급처치를 했다. 다행히 동사 직전은 아니라고 했다. 이른 새벽이 아니었다면 위험했을 거라는 말도 했다. 경찰은 아이의 부모를 찾아보겠다고 했다. 주변 CCTV를 확인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 골목은 카메라가 제대로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아이를 두고 간 사람을 찾지 못했다.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다. 아이의 나이는 생후 3달 정도로 추정된다고 병원에서 알려왔다. 아이를 아동복지관으로 인계해야 합니다. 담당 경찰이 그렇게 말했다. 절차상 당연한 말이었다. 명숙도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아이를 다시 바구니에 눕히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다. 이 아이가 또다시 차가운 곳에 놓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제가 당분간 맡아도 될까요? 어미가 찾으러 올 수도 있으니까요. 명숙의 말에 경찰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갔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절차가 까다롭지 않았다.
담당자가 가끔씩 확인하러 온다는 조건으로 일단 명숙이 아이를 임시로 맡게 되었다. 경찰이 돌아가고 나서 명숙은 한동안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이제 조금 안정이 된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까만 눈동자가 명숙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눈이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렇게 추운 아침에 혼자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눈. 그런데 그 눈이 흔들리지 않고 명숙을 바라보았다. 명숙은 그날 처음으로 한 아이의 눈을 통해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명숙은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 근처 마트에서 분유와 젖병, 기저귀를 샀다. 어떤 제품이 좋은지 몰라서 한참을 서서 봤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에게 여쭤보니 그 아주머니가 종류별로 짚어주었다. 집으로 돌아와 분유를 타는 방법을 몇 번씩 따라 해보면서 명숙의 손이 조금씩 떨렸다. 아이가 분유를 받아 마시기 시작했을 때 명숙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작은 입술이 젖병을 물고 힘차게 빠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살아있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따뜻하다는 것이, 그것이 이렇게 다행스러운 일인 줄은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명숙은 아이 곁에서 뜬 눈으로 앉아 있었다. 내일이 되면 어미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모레, 아니면 그 다음 날. 하지만 아이가 찾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명숙은 그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도 놀랐다. 마음 한편에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뒤로 또 일주일. 아이의 부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에서는 친부모를 찾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했다. 출생신고가 없으니 법적인 신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다. 아동복지관으로 인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명숙은 잠시 전화를 잡고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제가 입양하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내뱉고 나서 명숙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슨 결심을 하고 있는지 실감했다. 혼자 사는 여자 세탁소 하나가 전 재산인 사람. 그런 사람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말이 안 된다고 스스로도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가 없었다. 동사무소를 찾아갔다. 담당 직원은 서류를 내밀며 입양 절차를 설명했다. 소득 증빙, 주거 환경 확인, 신원 조회, 가정 방문, 심리 검사. 혼자 사는 여성의 단독 입양은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롭다는 말도 했다. 명숙은 그것들을 하나씩 받아 적었다. 손이 떨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무렵 골목에 소문이 퍼졌다. 세탁소 아줌마가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키운다더라. 혼자 사는 여자가 출처도 모르는 아이를 데려오다니. 동네 통장인 박혜숙이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다. 혜숙은 오래전부터 명숙과 같은 골목에 살았다. 남편 없이 가게 하나로 버텨온 명숙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말 대신 늘 불쌍하다는 말을 먼저 했다. 그 불쌍함 속에는 항상 약간의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혜숙은 어느 날 가게 앞에 서서 말했다. 명숙 씨, 그 아이 복지관에 보내는 게 맞지 않아? 혼자 사는 여자가 어떻게 애를 키워? 가게도 이 모양인데. 명숙은 웃으며 응대했다. 가게 모양은 제가 잘 압니다. 라고. 혜숙은 코웃음을 쳤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혜숙은 아동복지관에 직접 연락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아이를 키울 형편이 못 된다고 진술했다. 가정 방문 심사가 나왔을 때 골목 사람들이 하나같이 저분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혜숙이 미리 돌아다니며 그렇게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었다. 심사 담당자는 가게 위에 있는 좁은 방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면적이 너무 좁다. 환경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아이 성장에 적합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명숙은 그 자리에서 답하지 못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도 이미 시댁에 내준 뒤였다. 가게 위 좁은 복층이 지금 명숙의 전부였다. 심사가 보류되었다는 통보가 왔다. 그날 밤 명숙은 아이를 안고 가게 구석에 앉았다. 아이는 이미 명숙의 품에 익숙해져 있었다. 명숙이 손가락을 내밀면 꼭 쥐었고 분유 냄새를 맡으면 입을 벌렸다. 잠들 때는 꼭 명숙의 왼팔 안쪽에 볼을 묻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그 무게가 이제는 없으면 허전했다. 이 아이를 빼앗기면 나는 또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흘렀다. 아이에게 들릴까봐 소리를 죽였다. 어떻게 해야 이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내 아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방법을 알 수 없어 막막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었다. 새벽 3시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분유를 탔다. 찬 공기 속에서 분유를 식히는 동안 창문 너머로 골목이 보였다. 가로등 아래 눈이 조금 쌓여 있었다. 아무도 없는 골목.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 명숙은 그 정적 속에서 한 가지를 결심했다. 방을 넓혀야 한다면 넓히면 된다. 가게를 이전해야 한다면 이전하면 된다. 무엇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맞추면 된다. 심사가 다시 나온다면 그때는 그 모든 걸 갖춰놓고 맞이하면 된다.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며 명숙은 중얼거렸다. 기다려.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 그 말을 꺼낸 순간 스스로 놀랐다.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했다. 명숙은 곧장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가게 위 복층의 벽을 허물고 공간을 넓혔다. 직접 인부를 불러 며칠에 걸쳐 작은 공사를 했다. 아이가 자랄 수 있는 방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가게 수입에서 매달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을 꺼냈다. 아껴 쓰면 남을 것이라 믿었다. 세탁소 단골 손님 중에 아이용품을 파는 집이 있었다. 그쪽에서 아이 침대와 작은 서랍장을 얻었다. 이웃 중 아이가 자란 집에서는 내복과 장난감을 챙겨주었다. 명숙이 그것들을 받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자 그쪽에서 오히려 손을 잡아주었다. 잘 키울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가정 방문 심사가 다시 잡혔다. 이번에는 달랐다. 방이 넓어졌고 아이 침대도 있었다. 명숙은 소득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했다. 세탁소 매출 장부, 세금 납부 내역,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손에 잡히는 것은 모두 챙겼다. 심사 담당자가 방을 둘러보며 이전과 달라졌다고 했다. 말은 짧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명숙에게는 작은 희망처럼 들렸다. 그 무렵 박혜숙이 또 한 번 나타났다. 가게 앞에서 지나가는 말처럼 말했다. 명숙 씨, 아직도 그 아이 데리고 있어? 복지관에 보내는 게 그 아이한테도 낫지 않겠어? 거기서는 전문가들이 키워줄 텐데. 명숙은 빗자루를 쥔 채 대답했다.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아이한테는 한 사람의 엄마도 필요합니다. 혜숙은 코웃음을 치고 돌아섰다. 그날 저녁 명숙은 아이를 안고 오래 앉아 있었다. 아이는 그새 몸이 통통해져 있었다. 뺨이 분홍빛으로 올라왔고 눈동자도 맑아졌다. 팔을 휘저으며 무언가를 잡으려 하는 모양이 이제는 영락없는 아가였다. 명숙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조그만 손가락이 명숙의 검지를 꽉 쥐었다. 이 손이 놓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쌓이면서 명숙의 하루가 달라졌다. 새벽에 일어나 분유를 타고 아이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가게에 나란히 앉아 하루를 시작했다. 손님이 오면 아이가 옹알이를 했다.
손님들이 아이를 보며 웃었다. 가게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할머니 손님은 들어올 때마다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 아이 복이 많다. 이런 엄마 만난 것만 해도 복이야 라고. 명숙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복은 명숙 쪽이었다. 세탁소에 아이 관련 물건이 하나둘 늘어났다. 바구니 옆에 기저귀 보관함이 생겼고 다리미 거치대 옆에 아이 딸랑이가 놓였다. 손님들이 가끔 아이 옷을 선물로 가져오기도 했다. 명숙은 그것들을 받으며 세탁소가 그냥 가게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입양 심사 결과는 6달이 지나서야 나왔다. 명숙이 서류를 받아들던 날 손이 떨려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천천히 한 줄씩 읽어내려갔다. 마지막 줄에 입양 허가라고 쓰여 있었다. 명숙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했지만 어깨가 떨렸다. 아이는 그 모습을 보고 영문을 모른 채 웃었다. 명숙은 아이를 번쩍 들어안았다. 주민센터에서 호적 등재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이름은 윤준서. 명숙의 성을 붙였다. 준서, 반듯하게 서라는 뜻으로 지었다. 이름처럼 반듯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날 명숙은 가게에 돌아와 아이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드디어 내 아들이 됐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말로 꺼내기엔 너무 커서 그냥 안고만 있었다. 챕터 5 도시락 속의 기도. 준서는 조용한 아이였다. 또래들처럼 큰 소리로 떼를 쓰거나 무언가를 사달라고 조르는 일이 거의 없었다. 명숙이 미처 사주지 못한 것에도 입을 다물었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가슴이 아팠다. 아이가 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다. 아이에게 한마디 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도 돼. 준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도시락만 있으면 다 돼요. 그 한마디에 명숙은 눈물을 참느라 고개를 돌려야 했다. 준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명숙은 매일 아침 도시락을 쌌다. 급식이 나오지 않는 날에도 가끔 아이가 도시락을 더 좋아한다고 해서 계속 쌌다. 반찬은 늘 소박했다. 계란말이, 김치, 멸치볶음, 작은 햄 조각. 화려하지 않았지만 명숙은 그 조합을 한 번도 대충 넣은 적이 없었다. 아이가 열어봤을 때 반찬이 흘러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칸마다 제자리에 반듯하게, 마치 다림질한 것처럼. 준서는 공부를 잘했다. 학원 하나 보내지 않았는데도 성적이 좋았다. 선생님이 집에 연락해서 말하기도 했다. 이 아이는 스스로 공부를 하는 아이입니다 라고. 명숙은 그 전화를 받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고맙다는 말을 누구에게 해야 할지 몰랐다. 중학교에 올라간 준서는 시단위 학력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장학금도 받았다. 봉투를 명숙에게 내밀며 말했다. 엄마, 이것 가게에 보탰어.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 거야. 내가 한 거야. 결국 둘이서 실랑이 하다가 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 그날 저녁 명숙은 그 돈으로 준서가 좋아하는 치킨을 사왔다. 준서는 먹으면서 말했다. 엄마,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가게 크게 해줄게. 명숙은 웃었다. 너는 그냥 내 꿈 크게 하면 돼. 준서가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명숙이 말렸지만 준서는 이렇게 말했다. 공부에 방해 안 돼요. 주말 3시간씩이에요. 내 참고서 살 돈 내가 버는 거예요. 그 말에 명숙은 더 말리지 못했다. 그 돈으로 준서는 참고서를 샀고 남은 돈은 가게 전기세를 보탰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봄, 준서가 명숙에게 말했다. 엄마,
저 서울대 의대 지원해 보려고요. 명숙은 처음에 아무 말도 못했다. 의대, 서울대, 그 두 단어가 한꺼번에 들려왔다. 너무 멀게 느껴졌다. 하지만 준서의 눈이 진지했다. 준서는 그의 여름 내내 공부를 했다. 가게가 닫힌 뒤 불을 켜놓고 새벽까지 책을 펴놓았다. 명숙은 그 옆에서 세탁물 정리를 했다. 말없이 함께 앉아 있는 밤이 많았다. 아이가 졸릴 때는 준서가 먼저 말했다. 엄마 먼저 자요. 그러면 명숙은 일어서며 말했다. 너도 너무 늦게 하지 마. 그것이 두 사람의 밤 인사였다. 수능이 끝나고 그 뒤로 몇 달이 지나던 어느 오후였다. 우편함에서 편지 봉투를 꺼낸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붉어졌다. 명숙은 세탁물을 건네다 멈추었다. 그게 뭔데? 준서는 대답 대신 봉투를 열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한참 후 준서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 합격했어요. 명숙은 그 자리에서 손에 들고 있던 옷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진짜? 진짜야?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명숙은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다. 아들을 끌어안으며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준서도 소리 없이 울었다. 한참 그렇게 있다가 준서가 먼저 말했다. 엄마가 싸주던 도시락 먹고 간 날엔 항상 잘 됐어요. 오늘도 도시락 먹고 편지 열었어요. 명숙은 웃었다. 웃으면서 또 눈물이 났다. 빨래 바구니 속에서 숨소리를 내던 아이가 서울대 의과대학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준서는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 과정을 밟으며 병원에서 일했다. 소아과를 전공으로 택했다. 아이들을 돌보고 싶다고 했다. 명숙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웃었다. 아이들 곁에 있고 싶다는 아이. 자신이 그렇게 컸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전공의 시절 준서는 바빴다. 연락이 뜸해지는 날도 있었다. 그래도 명숙에게는 열흘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했다. 통화는 짧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목소리를 들으면 명숙은 하루가 달랐다. 전공의 3년 차가 되던 봄,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명숙은 세탁기 소리 때문에 처음엔 잘 듣지 못했다. 다시 물었더니 준서가 천천히 반복했다. 엄마, 저 해외 파견 신청했어요. 소아과 국제의료 지원 프로그램인데 1년 단위예요. 명숙은 세탁기 옆에 서서 잠시 말을 찾지 못했다. 소아과, 국제 지원, 파견. 한 단어씩 귀에 들어왔지만 그것들이 한꺼번에 의미가 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렸다. 해외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제일 오래 남았다. 어디로? 동남아 쪽이에요.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파견 나가는 거예요. 소아 감염병 쪽 진료를 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귀에 댄 채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봤다. 다리 밑판, 세탁기, 건조대. 오래된 것들이 제자리에 있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오후였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준서는 잠깐 말을 멈추다가 덧붙였다. 거기 가면 볼 수 있는 게 달라질 것 같아서요. 의사로서 제가 아직 못 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명숙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표정에 내지 않았다. 아들은 지금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이미 내린 결정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맞는 방식이었다. 준서는 그렇게 컸다. 언제부터야? 2달 뒤요. 2달. 명숙은 그 말을 머릿속에서 2번 반복했다. 2달이면 길지도 짧지도 않았다. 준비를 하기에는 충분하고 익숙해지기에는 모자란 시간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명숙은 한동안 가게 안에 서 있었다.
다리미가 아직 뜨겁게 달궈져 있었다. 거치대에 걸린 셔츠 하나가 아직 끝내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었다. 명숙은 다리미를 들고 천천히 셔츠 위를 밀었다. 손이 움직이자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다. 이것이 명숙의 방식이었다. 무언가가 무거워지면 손을 쓰는 것. 준서가 떠나기 전날 밤 명숙은 늘 그러듯 밥상을 차렸다.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된장찌개가 끓는 동안 명숙은 부엌 한쪽에 서서 생각했다. 35의 세탁소를 열었고 그의 겨울 빨래 바구니에서 아이를 만났고 그 아이가 자라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이제 이름도 생소한 나라로 떠나는 것이었다. 된장찌개 냄새 속에서 그 모든 시간이 한 줄로 이어지는 것 같았다. 이상하게 울지 않았다. 밥을 먹으면서 준서가 말했다. 엄마, 연락은 자주 할게요. 시차 때문에 늦은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전화 오면 받아줘요. 명숙은 밥을 뜨며 대답했다. 나 잠적게 자는 거 알잖아. 준서가 웃었다. 그 웃음이 어릴 때와 똑같았다. 식사가 끝나고 준서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다. 명숙은 말리지 않았다. 그 모습을 가게 입구 쪽에 서서 바라봤다. 아이는 이제 키도 크고 손도 컸다. 그 손으로 접시를 닦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명숙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설거지를 하는 모양이 반듯했다. 어디서 배웠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몰랐다. 이튿날 새벽 공항에 데려다 주었다. 출국장 앞에서 준서가 먼저 명숙을 안았다. 명숙은 아들의 등에 손을 올렸다. 오래 잡지 않으려 했는데 손이 먼저 움직였다. 준서가 먼저 물러서며 말했다. 엄마, 금방 와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하면 무언가 다른 것이 나올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다. 준서가 출국장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봤다.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준서가 떠난 뒤 세탁소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새벽에 문을 열고 밤에 닫았다. 손님이 왔고 옷이 들어왔다. 세탁기가 돌았고 다리미에서 김이 올랐다. 달라진 것은 열흘에 한 번씩 오던 전화가 조금 불규칙해졌다는 것이었다. 시차 때문에 새벽에 울리기도 했고 일이 바빠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때 명숙은 괜히 가게 문 쪽을 자주 봤다.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도. 연락이 닿는 날이면 준서의 목소리에 피로가 배어 있었다. 하지만 말하는 내용은 달랐다. 오늘 아이 하나 태어냈다고, 어제 밤새 열이 있던 아이가 오늘 아침 웃었다고. 명숙은 그 말들을 받아 적지 않았지만 하나씩 기억했다. 수학이 넘어 아들이 아이들 곁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명숙에게는 충분했다. 파견이 1년을 넘겼을 때 준서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한 번 더 연장했어요. 여기 의사가 더 필요해서요. 6개월만요. 명숙은 그 문자를 읽고 잠시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다. 6개월.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혼자 고개를 끄덕였다. 답장을 썼다. 그래.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으면 있어야지. 밥은 잘 먹고. 준서에게서 답이 왔다. 엄마 도시락이 그리워요. 명숙은 그 문자를 보고 웃었다. 웃으면서 다리미를 들었다. 손이 움직이자 비로소 눈물이 조금 났다. 슬픔이 아니었다. 그 아이가 어디서든 엄마 도시락을 그리워한다는 것이,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 무렵 명숙의 세탁소에 새 직원이 들어왔다. 이순옥이었다. 동네 소개로 온 분이었는데 나이는 명숙보다 2살 아래였다. 말이 없는 편이었고 표정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손은 빠르고 정확했다. 세탁물 분류를 혼자서 거뜬히 처리했고 다리미질도 배운 사람 같았다.
명숙이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됐다. 순옥은 점심을 가져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냥 넘겼는데 같이 일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마찬가지였다. 명숙이 이유를 물어봤더니 저는 조금 먹어도 돼요라고만 했다. 그 뒤로 명숙은 두 그릇을 차렸다. 순옥은 처음엔 사양하다가 결국 받아먹었다. 고기 반찬이 올라오면 손을 대지 않았다. 어느 날 명숙이 물었더니 순옥이 잠깐 말을 멈추다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죄를 진 사람이에요. 고기는 못 먹어요. 그 이상은 묻지 않았다. 순옥은 월급날이 되면 봉투를 받자마자 은행에 들르곤 했다. 같이 퇴근하던 다른 직원이 한 번은 말했다. 이순옥 씨가 실종아동 관련 단체에 매달 기부를 한다더라고. 명숙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추었지만 깊이 묻지 않았다. 사람마다 사연이 있으니까 라고만 생각했다. 순옥이 일한 지 12해가 지났다. 세탁소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명숙은 그 사람이 있어서 시장에도 편히 갈 수 있었고 몸이 좀 안 좋은 날에도 가게를 맡길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봄 순옥이 그만두겠다고 했다. 꼭 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 명숙이 여러 번 잡았지만 순옥은 결심한 듯 고개를 저었다. 다시 일하게 되면 제일 먼저 여기 오겠다고 하며 떠났다. 그로부터 2주 뒤 준서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엄마, 저 생모를 찾았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명숙은 휴대폰을 들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서서히 내려앉는 것 같았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막상 그 글자들을 눈으로 보니 알았다는 것과 감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 메시지를 더 읽었다. 병원에서 입양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전자 등록을 하게 되었고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했다. 그분도 등록을 해두었던 것이었다. 단체를 통해 사진을 주고받았고 한국에 올 때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메시지 하단에 사진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명숙은 잠시 주저하다가 사진을 열었다. 손에 들고 있던 다리미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화면 속에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나이가 든 얼굴, 짧게 자른 머리, 익숙한 어깨선. 이순옥이었다. 명숙은 오랫동안 화면을 보았다.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왜 우리 가게에 왔을까? 혹시 알고 있었을까? 아이를 보러 온 것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몰랐을까? 수십 가지 생각이 뒤엉켰지만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명숙은 준서에게 답장을 썼다. 한 글자 한 글자 떨리는 손으로. 준서야, 엄마는 다 괜찮아. 어떤 결정이든 내 편이야. 그리고 할 말이 있어. 만나서 하자. 준서가 한국에 왔다. 공항에서 만났을 때 명숙은 아들을 안고 오랫동안 손을 놓지 않았다. 2년 만이었다. 긴 흰 가운 대신 편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에 피로가 배어 있었다. 명숙이 아들 손을 잡고 집으로 오는 내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하려던 말은 꺼내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 밥상을 차렸다. 준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명란젓. 준서는 밥을 먹으면서 역시 집밥이야라고 했다. 그 말에 명숙은 또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다. 밥을 먹고 나서 명숙이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순옥에 대한 이야기. 가게에서 12년을 같이 일한 분이라는 것. 월급날마다 실종아동 단체에 기부를 했다는 것. 고기를 먹지 않던 것. 그리고 사진 속 얼굴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 준서는 이야기를 다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말했다. 그럼 엄마 가게에서 계속 일하셨다는 건데 나를 알아봤을까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모를 수도 있어. 아이는 어릴 때 가끔 가게에 있었는데 내가 미국 간 뒤로는 올 일이 없었으니까. 사진이 아니면 모를 수도 있어. 준서는 잠시 창밖을 보다가 말했다.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엄마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 장소는 을지로의 한 카페였다.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했을 때 이순옥은 이미 와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다. 명숙을 보더니 눈이 커졌다. 명숙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준서가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 윤준서입니다. 이순옥은 준서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준서가 명숙을 소개했다. 이쪽이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세요. 이순옥의 손이 떨렸다. 사장님이 여기 어떻게? 명숙이 먼저 말을 꺼냈다. 순옥 씨, 나도 놀랐어요. 메시지에 첨부된 사진 보고 알았어. 12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나도 몰랐어요. 왜 우리 가게에서 일하셨는지. 지금도 확신은 없지만. 이순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저도 몰랐어요. 진짜로요. 이순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사장님 가게에서 일하면서 아이가 가끔 온다는 건 알았지만 제 아이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사진이 없었으니까요. 얼굴도 기억이 없었고요. 너무 어릴 때 헤어졌으니까. 이순옥의 사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30년 전 그녀는 남자를 사랑했다. 남자의 집안은 이순옥의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미루고 함께 살기로 했다. 아이가 생기면 양쪽 집안이 허락할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아이를 가졌을 무렵 남자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혼인신고가 없었으니 이순옥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다. 시댁은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를 낳고 갈 곳이 없어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받아주었다. 손주가 귀엽다며 안아주기도 했다. 그래서 이순옥은 조금 마음을 놓았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2달이 지나던 어느 날 밤 이순옥이 잠들어 있는 사이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아침에 눈을 뜨니 아이가 없었다. 온 동네를 뛰어다녔다. 시어머니에게 묻고 또 물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좋은 집에 보냈다고 했다. 나중에는 돈을 받기로 했는데 일이 틀어져서 그냥 아무데나 두고 왔다고 했다. 이순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절했다. 아무데나 두고 왔다는 말.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봤지만 시어머니는 어느 가게 앞이라고만 했다. 어느 골목, 어느 가게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이순옥은 그 뒤 수십 년을 그 가게 앞을 찾아다녔다. 준서는 이순옥의 이야기를 들으며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쥐고 있었다. 말이 없었다. 명숙도 눈물이 났다. 화도 났다. 하지만 이순옥 앞에서 그 마음을 다 꺼낼 수 없었다. 이 사람도 피해자였다. 오랜 침묵 끝에 준서가 말했다. 이모님, 저는 좋은 엄마 밑에서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순옥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다. 명숙은 이순옥의 손 위에 조용히 자신의 손을 얹었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자리 안에 많은 것들이 있었다. 30년의 세월, 헤어짐, 각자의 버팀, 그리고 이우연 같은 만남. 그날 이후 준서는 두 사람을 한 번씩 따로 만났다. 명숙과는 골목을 걸으며 오래 이야기했고 이순옥과는 조용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명숙에게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 준서가 명숙에게 말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어머니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명숙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준서는 한국에 열흘을 머물다 돌아갔다. 떠나기 전날 밤 명숙은 준서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 차렸다. 된장찌개, 잡채, 시금치나물, 가자미구이. 준서는 말없이 다 먹었다. 먹으면서 눈물이 조금 났는지 눈을 한번 비볐다. 명숙은 못 본 척했다. 새벽에 아들을 공항에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 명숙은 차 안에서 한참 울었다. 괜찮다, 잘됐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눈물이 났다.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래 묵은 무언가가 녹아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몇 주 뒤 이순옥이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명숙은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어서 오세요. 그것으로 충분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다시 나란히 일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다.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다. 세탁물을 분류하고 다림질하고 손님을 맞았다. 같이 일하는 리듬이 금방 돌아왔다. 어느 날 이순옥이 먼저 말을 꺼냈다. 준서 씨, 어릴 때 어떤 아이였어요? 명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밥 잘 먹는 아이였어요. 도시락 통 빈 걸 보여줄 때마다 그게 제일 기뻤어요. 이순옥은 잠깐 눈을 내리깔더니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본 것이 명숙에게는 어떤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천천히 같은 공간 안에 자리를 잡아갔다. 준서는 격월로 한국을 왔다. 올 때마다 두 사람을 모두 만났다.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은 것은 두 번째 방문 때였다. 명숙이 차린 밥상 앞에 셋이 앉았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다. 준서가 먼저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이 된장찌개 맛 좋아하는 분 저 말고 또 계시죠? 이순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명숙은 웃었다. 그 웃음이 퍼져나가며 밥상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어느 봄날 이순옥이 말했다. 사장님, 실종아동 센터에 기부하는 것 같이 하시겠어요? 저 혼자 하던 걸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명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렇게 합시다. 가게 이름으로 같이 해요. 그달부터 명숙 세탁소 이름으로 두 사람의 기부가 한 건으로 묶였다. 준서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두 분이서 그걸 하신다고요? 그럼 저도 같이 할게요. 셋이 각자 조금씩 보태는 형태로 매달 기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준서가 보내는 금액이 가장 컸지만 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중요한 건 같이 한다는 사실이었다. 해가 바뀌면서 두 사람의 일상도 더 편안해졌다. 가끔 함께 시장을 갔다. 이순옥은 생선을 보는 눈이 좋았고 명숙은 채소 고르는데 자신이 있었다. 서로의 장을 보완하며 다녔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말수가 늘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천천히. 명숙 세탁소는 여전히 같은 골목에 있다. 간판은 여전히 낡았고 글씨는 조금 더 번져 있다. 하지만 문 안으로 들어서면 다림질 냄새가 나고 두 여자가 나란히 앉아 손을 움직이고 있다. 누군가 명숙에게 물었다. 고생하셨겠어요 라고. 명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세탁소 일이 그렇잖아요. 구겨진 게 들어와서 반듯하게 나가요. 내 삶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준서는 지금도 바쁘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어느 날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다. 엄마, 오늘 아이 하나 낳았어요. 처음 왔을 때 많이 아팠는데. 명숙은 그 말을 듣고 수화기를 귀에 댄 채 한참을 웃었다. 낫게 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기뻤다. 세탁소 구석에는 아직 작은 사진이 붙어 있다. 명숙이 혼자 찍은 것이 아니라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다. 밥상 앞에 앉아 찍은
조금 어색하지만 웃고 있는 사진. 명숙은 가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한다. 빨래 바구니 속 아이가 이렇게 컸다. 그 아이가 이제는 아픈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빨래 바구니 속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명숙은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충분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게 합니다.